오늘 우리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창조 경제와 함께 ICT 산업의 미래를 말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걸음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뜻깊은 컨퍼런스의 사회를 맡은 정 많고 훈훈한 아나운서 이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웹캐시 주식회사와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가 주관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후원합니다. 국내 최대 ICT 행사인 위ICT 컨퍼런스 2014,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제 뒤에 카피 문구를 보시게 되면 비즈니스 오픈 플랫폼, 기업 소프트웨어의 혁신을 말하다라는 카피가 있는데요. 아마 오늘 함께 하시면서 소통과 혁신, 그리고 내일의 비즈니스를 열 수 있는 행복한 키포인트를 찾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저희가 소통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행복한 미소와 함께 소통을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인사들은 나누셨겠지만 양옆을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라고 소통 한 번씩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반갑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자, 여러분의 행복한 미소와 함께 그럼 지금부터 위ICT 컨퍼런스 2014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그리고 진흥을 통하여 국민 생활의 향상과 함께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네, 바로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인데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협회장님이십니다. 조현정 회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이 콘네트 호텔의 약점이 이 컨퍼런스 홀이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이 참석하기에 핸디캡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미리 저는 1시간 전에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와, 우리 특히 소프트 업계의 어떤 리더들이 대부분 오셨고, 또 언론사에도 많이 오셨고, 또 웹캐시 고객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금융권의 분도 많이 오셨고, 뿐만 아니라 또 소프트 회사의 어떤 대표들도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사실 막판에 선물 준다고 하니까 선물 그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뭔가 어떤 지식을 얻고 또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윤종로 차관님 말씀인데요. 사실 이분께서는 사실 그 정부에 요직에 계시면서 어떤 민간 기업의 어떤 사업을 잘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 조금 전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여쭤봤어요. 휴가 다녀오셨어요? 했더니 하루짜리 다녀오셨다. 하루짜리. 그게 무슨 휴가입니까? 주말도 보내신 거지. 그러면서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창조경제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를 설계하신 분이신데요. 그래서 이분께서 기꺼이 민간 기업의 활동일 수도 있고 민간 단체 활동일 수도 있는 이 시간에 여기 와 주셨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이런 행사를 주관하고 또 준비하고 하셨던 이 웹캐시 임직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보면 사실 애플사가 어떤 아이폰을 잘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아이튠즈를 통해서 어떤 컨텐츠나 그다음 앱을 유통을 시켜서 기업의 수익을 많이 낸다. 그래서 애플사는 결코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도 보면 플레이스토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비즈니스 상에서는 없을까? 단순하게 스마트폰에 올라가는 앱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비즈니스용, 클라우드용이 되든 PC용이 되든 그다음 CS 환경이 되든
어쨌든 이런 어떤 환경상에서 우리가 쓰는 비즈니스 솔루션들을 유통하고 그다음 거기서 테스트가 되고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평가도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대기업이 할까? 저도 소프트 회사를 벌써 31년째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도 쉽게 마음 먹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웹캐시가 이걸 하겠다고 들고 나온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한마디로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야 결과가 나와서 그 정도 표현은 할 수 없지만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 듣는 순간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무식한 것이 아니라 용감한 도전 정신으로 이뤄낸 것 같습니다. 그 점에도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플랫폼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소프트 업계는 굉장히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은 소프트 회사들은 사실 창업이 용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PC 몇 대만 있으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업이 그렇게 아주 역동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젊은 창업가가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유통망을 구축할까 이게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어떤 비즈니스 프로그램, 비즈니스 솔루션 자체가 어떤 이런 플랫폼이 있게 되면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것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이제 언제 나오나 고민했는데 어쨌든 웹캐시가 이렇게 나와주니까 도전적인 정신으로 또 어떤 사례를 만들어주니까 너무 고마운데 사실은 구글에도 어떤 이 웍스라고 하는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다 보면은 개별 솔루션에 대한 것인데 그런데 여기는 아주 웹캐시는 조금 더 그보다 진보된 어떤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은 개별의 솔루션을 그냥 올려서 스토어처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간에 인간의 API를 공유하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API와 그러니까 또 다른 솔루션의 API를 그러니까 서로 공유하면서 거기는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활용도 하고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성화되어 있는 것이 조금 더 진보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프트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한민국 소프트가 사실 굉장히 어찌 보면 한편 위기고 또 한편 보면 기회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중심사회로 오게 되면은 사실 이미 우리 여러분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미 많은 제조업의 위기를 이미 경험하고 일부 말을 하기를 소프트웨어가 인간은 제조업을 삼켰다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이미 녹음기도 없애고 MP3도 없애고 캠코더도 없애고 심지어는 만보기 자체도 없애버렸습니다. 보다 더 어떤 많은 제조업이 붕괴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소프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젊은 층들이 아직은 소프트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고 세계적으로 한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깊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깨부수는 방법은 이 성공의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웹캐시가 선도적으로 이걸 들고 나왔는데요. 제발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오늘 참석하셨던 많은 분께서 많이 이용하시고 많이 즐겨주시면 꼭 성공합니다. 그것이 초석이 돼서 대한민국 소프트웨어가 정말로 대한민국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선 그런 국가의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남아있는 시간 동안 풀로 계셔서 끝에는 선물이 있다 하니까 선물도 받으시고 어쨌든 그와 관계없이 많은 지식과 그다음 경험과 사례를 이해하셔서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강국 만드는데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협회장님이신 조현정 회장님의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통과 개발을 중시하는 창조 마인드 그리고 창조 문화가 가득한 대한민국입니다. 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과학 기술과 그리고 ICT에 접목해서 창조 경제와 또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 대한민국에는 바로 이 부서가 있습니다. 네, 아시죠? 바로 미래창조과학부인데요. 내외 귀빈 여러분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이분의 축사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하루 휴가 갔다 오셨습니다. 네, 귀한 걸음 해주신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차관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된 윤종록입니다. 방금 우리 조현정 회장님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열정적인 그 마인드를 짧은 시간에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번 만나 뵀지만은 우리 조현정 회장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이 21세기 이 시점에서 반드시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해 주시고 또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윤완수 웹캐시 사장님과 방금 말씀드린 조현정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또 하나는 보이지는 않지만 만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지난 50년간 여기까지 발전해 온 것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드웨어라는 세계에서 여기까지 잘 성장해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철광석이 이만큼도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 철광석을 태우는 콕스, 이것도 이만큼도 우리나라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만에 배를 싣고 와서 철광석을 가져올 수 있는 광산이 주변 나라에 있지도 않습니다. 배로 한 달간 가서 싣고 와야, 그래야 우리나라가 철광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철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빵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세계 최대 철강 회사를 짓겠다는 바보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바보 같은 결정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난 50년간 이 제조업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에 뿌리를 둔 새로운 창조 경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또 한 번의 바보 같은 결정을 해줘야 될 시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엄연하게 존재하고 가치가 있다고 보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이제 나사를 열심히 조여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 시대는 이제 거의 저물어 가고 있다. 대신에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고 그 소프트웨어가 무선 인터넷으로 클라우드하고 연결되는 순간 그 자동차는 단순히 나사를 조립해서 만든 자동차가 아니라 그 순간 주인을 알아보는 자동차로 바뀌게 되는 것. 우리가 한때 부산에서 전 세계인의 3억 명의 발에다 신발을 신길 정도로 신발 산업이 활성화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악교로 붙여서 신발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잘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악교로 붙여가지고 신발을 만들어 오면은 우리는 거기다 칩을 꽂아서 이 칩이 주인이 하루 내내 운동했던 양을 전부 체크를 해서 저녁이 되면은 GPS가 다 알아냅니다. 주인이 집에 들어왔구나. 오늘 하루 운동량을 체크를 해서 무선 인터넷으로 클라우드에다 보내게 되면은 내 운동량이 1개월, 10개월, 1년, 5년, 10년 쌓이게 되죠. My own big data가 쌓이게 되는 거죠. 이제 악교로 만든 신발이 아니라 거기에 칩을 붙여서, 소프트웨어를 붙여서 내 건강을 지켜주는 내 건강 지킴이 신발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스푼만 하더라도 쇳물을 녹여가지고 스푼을 만들어 오면은 우리는 바닥에다 센서를 깔아서 그 스푼이 국물에 들어가는 순간 이 국물이 몇 퍼센트 소금물이라는 걸 금방 알아내고 내가 먹어야 될 하루 소금량의 4분의 1을 한 자리에서 먹게 되면은 스푼 끝에 노란 LED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더 먹지 말라는 신호겠죠. 그래도 아까우니까 한 숟가락 더 먹을게 하고 스푼을 국물에다 집어넣는 순간 여러분 스마트폰에 진동 모드 있죠? 스푼이 갑자기 진동 모드로 바뀌면서 아무리 국을 뜨려고 해도 흩어져서 못 뜨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휴대폰 세계 점유율 1위였던 노키아 아시죠?
노키아가 파산했습니다. 반면에 단순한 검색 엔진에 불과했던 그 구글이 스마트폰 OS 시장을 점령하는 모습에서 이제 하드웨어 시대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 소프트웨어 시대가 분명히 도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덩어리로 구성된 네이버, 우리나라 이 회사의 가치가 과거에 대한민국 KT를 다 팔았을 때 가치와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났더니 KT와 KT를 합한 주식의 가치와 같았습니다. 지금은 KT와 KT를 합한 주식 더하기 SK텔레콤의 주식을 합한 것과 같아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많은 가치를 찾아내는 것, 이게 우리나라 창조 경제가 지향해야 될 점이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7월 23일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선포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란 게 뭐냐?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모든 혁신과 성장과 가치 창출의 중심에 서 있다.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 모두가 경쟁력을 높이려면은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님을 모시고 여러 부처가 모여서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국가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영어로 표현하면 Software Oriented Society, 그걸 약어로 표현하면 SOS가 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이 우리에게 아주 나지막한 SOS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SOS 신호는 구조해달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아주 나지막하게 들릴 듯 말 듯한 SOS 신호를 우리 사회가 버리지 말고 크게 들어야 될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서바이브하는 방법은, 특히 자원이 없는 나라가 21세기를 서바이브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값싼 노동력이 있으면 됩니다. 값싼 노동력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연간 성장률 8%, 10%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력의 경쟁력은 이미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 하나가 우리 두뇌입니다. 우리 두뇌는 손발처럼 부지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두뇌는 부지런함이 아니라 창의적이어야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 산업은 역시 창의성을 근간으로 하는 마지막 남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미국 경제 전문 뉴스 통신사인 블룸버그가 2014년 가장 혁신적인 나라의 하나로 대한민국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창조 경제 혈액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WeICT 컨퍼런스 2014 주제가 기업 소프트웨어 혁신을 말하다입니다. 저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제시될 다양한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천리길을 가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민간, 정부, 학계가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서 100년 대계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오늘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특별히 5년째를 맞이한 WeICT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ICT 산업을 위해서 민간, 정부, 학계가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혁신과 ICT 산업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제 인사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차관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행복한 발전을 기원하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바로 특별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와 고객, 그리고 생산, 유통, 소비, 사회, 문화, 경제, 비즈니스 등 모든 것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오직 연결만이 남아있는 바로 이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반드시 되리라고 확신해 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오가닉 미디어 랩의 대표이신 윤지영 박사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비즈니스가 어떻게 미디어로 진화하게 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컨퍼런스 제목에도 혁신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요즘에 창조, 혁신, 미래 이런 단어 유행이죠. 왜 이렇게 됐나요? 우리 모두 왜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두가 사실은 다 답을 찾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어쩌다 이런 세상이 됐습니까? 오늘 사실 저는 답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감히 그런 자리를 가지려는 건 아니고요.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각자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미디어로 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그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지난 7월 21일에 서울시가 결정을 했죠. 우버 앱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버 다 알고 계시죠? 한 번도 안 타보셨어도 이 결정 때문에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모두 알게 되셨을 거예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검색 결과가 이 건에 대해서 53만 건이 넘을 정도로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호출해주는, 원할 때 차량을 호출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죠. 이 시간에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시간에 뉴욕 공항에서 우버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택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결정이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고자 하지 않아요.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이슈가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업의 본질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의 경험을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JFK 공항에 내렸는데 이제 우버 앱을 켭니다. 제가 갈 곳은 예일대학교예요. 뉴헤이븐에 있기 때문에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어요. 택시를 타려니까 좀 비싸고요. 셔틀버스를 예약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버를 타기로 결정을 하죠. 제가 해야 될 일은 탑승 위치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예일대학교. 그럼 견적이 뜨죠. 견적을 누르고 레인지가 있어요. 견적에. 오케이 누르고 리퀘스트 버튼을 누르면 시작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운전자 정보 별점 4.5점을 받았네요. 어차피 별점 4점 밑으로는 저한테 추천되지도 않기 때문에 별점을 4점 이상 받은 사람들 중에서 추천이 됐고요. 차량 번호, 차량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확인이 됩니다. 저 위에 보이는 저 약간 바퀴벌레 같이 생긴 게 차인데요. 이 차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저한테 보여지고 있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뉴헤이븐에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일은 결제죠. 결제 어떻게 하나요? 그냥 내리면 됩니다. 이미 제가 리퀘스트를 신청을 했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1시간 반 동안 굉장히 친절한 기사님과 1시간 반 동안 여행을 했고요. 내려 도착했으면 그냥 내리면 자동으로 제가 이미 입력해 놓은 신용카드가 정산이 되는 시스템이죠. 1시간 반 동안에 이러한 굉장히 나이스한 여행의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제가 지금 우버를 팔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사용자 경험이 왜 가능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나요? 제 사용자 경험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굉장히 쉬워요. 왜? 우선 운전자든 탑승자든 누구든지 차가 있으면 운전자로 등록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탑승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나하고 내가 원하는 니즈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굉장히 쉬운 중개죠. 두 번째, 친절합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누구나 운전자로 등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평판 시스템이 기반하는데, 이 평판은 우버라는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용자들, 탑승자는 운전자를 평가하고요, 운전자는 탑승자를 평가합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우버 앱을 켜는 순간 여러분들은 평가를 받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평판 시스템을 만드는 데이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참여자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세 번째, 너무 편해요. 결제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꺼내거나 팁이 15%면 얼마인지 전자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고, 돌아왔는지 이게 제대로 드라이브가 된 건지 운전자하고 실갱이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아하게 내리시면 됩니다. 네 번째, 굉장히 투명해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 차가 어디서 오고 있는지도 보여지고요, 마치 게임처럼 차가 이동하는 동안에도 이 차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얼만큼 남았는지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실시간으로 전부 생중계가 됩니다. 이러한 사용자 경험이 가능한 이유 뭘까요? 이러한 사용자 경험이 가능한 이유는 기존의 차량을 호출하는 그런 서비스의 업의 본질을 변화시켰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업의 본질을 변화시켰을까요? 기존에는 우리가 파는 것이 제품인 거죠. 어떻게 제품을 팔 것인가? 새롭게 진화한 업의 본질에서는 어떻게 미디어가 돼서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인가로 관점이 전환됩니다. 본래는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판매가 역할이죠. 이제는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연결이 역할이 됩니다. 여러분, 관점, 퍼스펙티브의 전환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의 관점인 거죠. 중개, 양방향으로 연결돼 있어요. 내가 탑승자만 모아서, 아니 운전자 풀만 모아서 탑승자한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탑승자,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운전자가 될 수 있도록 양쪽을 열어놓은 거죠. 양방향. 두 번째, 참여자가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우버, 비즈니스를 직접 제공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공급자가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철저하게 참여자 모두가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철저하게 중개 수수료 모델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나이스하고 가장 편리하게 사용자 경험을 개선시켜서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의 결제를 하게 해줄 것인가에 집중하면 됩니다.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는 이제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 미디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미디어 비즈니스는 있었어요. 어떻게? 차량을 공급한다면 제가 차량이고요, 일방향으로 탑승자를 찾아서 공급하면 됩니다. 이런 일방향 네트워크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안 봤나요? 보통 기존에 매스미디어에 있었던 거죠. 컨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가 일방향으로 대중들에게 네트워크, 일방향 네트워크로 컨텐츠를 쏴주는 그러한 형식이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 비즈니스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양방향 네트워크로 진화가 됩니다. 양쪽에 있는 공급자, 소비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누구나 공급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양방향 네트워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내가 해야 될 일은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연결하는 일, 잘 매개해서 최적의 니즈들을 잘 연결해서 가장 쉽게 그 니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연결해 주는 일, 이거 하나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과거의 비즈니스가 이렇게 새로운 미디어 비즈니스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까지가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미디어 비즈니스가 미디어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공급자에서 어떻게 연결자, 미디어로 전환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끝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는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습. 자, 프랑스 정부의 고민을 같이 풀어보면서 복습을 할게요. 프랑스에는 연간 2,700만 명 정도가 파리를 찾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외국인이 1,800만 명 정도. 현재
프랑스의 그 파리의 그 작은 도시를 생각한다면 서울보다 훨씬 작죠. 굉장히 많은 관광객인데 파리 안에는 3,200개밖에 호텔이 없고요. 파리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를 해도 6,000개밖에 없습니다. 객실 수가 턱없이 모자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관광청은 고민이에요. 사람들이 더 많이 머무르고 더 싸게 오래 머물러서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려운 거죠. 공급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관광청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네, 에어비앤비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거의 안 계시네요. 에어비앤비, 누구든지 자기 집을 자기가 집을 비울 때 숙박 그 민박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에어비앤비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에어비앤비와 호텔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렇더랍니다. 지금 그 865유로와 439유로가 있는데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사람이 평균 1인당 지출이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2배나 더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호텔비를 아껴서 오래 더 머물 수 있어요. 10만 원, 20만 원 인당 호텔비를 소비해야 되는데 이제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5만 원, 7만 원으로 소비를 하고요. 오래 머뭅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오래 머물고 70%는 나는 호텔비에서 절약한 돈을 가지고 그날 당일 지출했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숫자예요. 프랑스 관광청은 물론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고민을 해결했지만 물론 문제는 많이 남아있죠. 예를 들어서 호텔 업체들 반발이 엄청나죠. 그 다음에 집세, 월세 굉장히 많이 뛰고요. 세금도 캘리포니아 가서 바로 결제가 되니까 해결할 길이 없고 정부의 고민은 또 다른 고민으로 또 생겨납니다. 에어비앤비가 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냐는 거죠. 업의 본질이 기존 숙박업체에 가지고 있었던 비즈니스와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전 세계의 현상이 되고 있냐는 거죠. 저는 지난 6월에 아까 그건 7월이고요. 6월에 프랑스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해서 프랑스에서 출장 중이었어요. 호텔 가격보다 훨씬 더 싼 가격을 내고 이러한 그 아파트를 하나 빌려서 있었고요. 리뷰를 이 안에 올라온 리뷰를 영국에 있는 에어비앤비를 분석을 해보면 뭐 great, awesome, love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대부분 좋은 경험들을 하고 그 좋은 경험을 위에다가 올려주니까 이런 좋은 경험을 받은 그러한 숙박업소가 더 많이 추천되는 결과. 두 번째는 서로 리뷰를 하고 평판을 남기기 때문에 사실은 안 좋은 얘기를 남기기도 물론 어려운 점도 있어요. 저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중개하고 평판, 결제, 투명성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버와 거의 유사한 그런 내용을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제가 프로필을 등록을 하면은요, 제가 누구인지 프로필,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부 다 검증이 될 거고요. 제가 한번 숙박업소를 이용을 하면 그 민박을 제공한 사람도 저를 평가하고요. 저한테 리뷰가 2개 있죠. 안에서 별 문제 없고 되게 좋은 애야 이런 이제 리뷰입니다. 저도 그들을 평가했어요. 별점도 주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고 실시간으로 일어나죠. 결제 굉장히 쉽습니다. 중개 수수료 제가 한 10만 원 정도의 중개 수수료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호텔보다 훨씬 최적한 상태에서 머물 수가 있었고요. 기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한글로 표시된 원화로 표시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환율이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게 어떤 상황인지 미리 따로 확인하실 필요가 없죠. 중개, 평판, 결제, 투명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버와 거의 유사한 지금 내용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이 복습 시간을 정리를 한다면 기존에 이런 미디어 비즈니스가 있었죠. 숙박을 일방향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공급하던 거죠.
이 업의 본질을 전환시키게 됩니다. 어떻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민박을 제공할 수 있고 누구나 여행객이 될 수 있고 이 많은 참여자들을 어떻게 잘 연결시키고 매개시킬 것인가가 업의 본질로 전환되는 것이죠. 공급이 아니라 연결, 미디어의 진화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다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는 잘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응용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문제는 아시다시피 심화학습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신 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까지 보면서 에이, 공유경제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는 공유경제, 너무나 아름다운 지구를 살리고 서로 쉐어해서 굉장히 좋은데 직접 이용을 해보니까요. 이거 공유경제가 아니고요. 너무 싸고 편리하기 때문에 이용해요. 공유경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좋은 일을 하네요. 그럼 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유경제라서 그 사례들은 조금 국한되지 않나요? 하실까 봐 준비했어요. 아마존 사례입니다. 아마존의 역사를 보면은 뭐 물건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킨들 파이어부터 시작해서 파이어 TV까지 나오고요. 최근에 아마존의 파이어폰까지 나왔고 아마존의 웹 클라우드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뭐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마존은 공급자입니까? 아마존의 업은 쇼핑몰입니까? 제가 이제 우리 두 번의 복습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 정도는 대답을 해주셔야죠. 너무 답을 미리 알려드렸나요? 아마존은 네? 상품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자, 다음 우선 조금 전에 보신 매개 관점, 참여자 평판, 신뢰, 연결, 뭐 이런 투명성, 이러한 똑같은 특성에 입각해서 아마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하는 모델이 여기서는 아까보다 조금 더 복잡해졌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점에서 물건을 구매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책을 구매하실 때 지난달에 책을 구매하고 이번 달에 또 가서 구매를 합니다. 지난달에 구매한 것과 이번 달에 구매한 책이 연결이 되나요? 연결 안 되죠. 그 서점에 내가 무슨 책을 샀는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제가 그 책을 샀다고 해서 저자랑 직접 연결되는 것도 아니죠. 마음속에선 연결이 되겠죠. 친하다고 생각도 하겠고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아마존과 같은 연결된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액션을 통해서 여러분과 책,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산 책과 이번 달에 산 책, 이 책을 산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이 산 또 다른 책, 그 사람이 읽은 책의 저자, 이 모든 것들이 관계를 가지고 연결됩니다. 왜? 모든 기록이 데이터로 남고 그 데이터를 매저해서 계속 연결을 최적화시키고 이 연결을 잘 해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아마존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이 왜 이렇게 지금 애플, 구글에 대항하는 엄청난 회사로 떠올랐을까요? 많은 전략적 판단들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있었겠죠. 그 근저에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모든 거래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데, 거래라는 것은 실제 제품을 사고 파는 거래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트랜잭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책을 보고 사고 그 사람이 추천해 준 것을 가서 구경하고 이 모든 액션들이 전부 거래 관계, 무료 거래죠. 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러한 거래 관계를 전부 아마존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정보를 판매하는 곳이고 정보를 연결시키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매개자인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제품까지 매개자로 둔갑을 시킨 것이 아마존의 비즈니스입니다. 제가 오가닉 미디어,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시장을 연구하면서 가장
미디어로 진화하고 있는 가장 미래를 예측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회사로 아마존만한 회사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설득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판매자가 매개자입니다. 판매자,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어떻게 매개할까요? 아마존에는 단 하나의 정보 페이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업로드를 하죠. 그 정보를 업로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동일한 제품을 파는 다른 사람이 이 제품을 판매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새로운 페이지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정보 페이지에다가 내가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업데이트합니다. 모든 정보가 모여서 단 하나의 제품마다 단 하나의 정보 페이지를 구성한다는 것이죠. 마치 상품의 위키피디아 같은 일을 지금 판매자들이 전부 하고 있어요. 왜 하죠? 내 물건 잘 팔려고요. 그래서 합니다. 이들은 이 제품과 사용자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입니다. 두 번째, 구매자의 매개. 좀 전에 살펴보셨던 두 가지의 케이스와 유사한 거죠. 이 사람들은 리뷰를 남기고 별점을 주고 이 리뷰가 나한테 유용했는지 yes or no를 누르고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 제품과 여러분들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자입니다. 이 리뷰가 없으면 어떻게 그 수많은 제품 중에서 물건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아마존에서는 일부러 남기는 리뷰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지금 심화학습이죠. 리뷰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사용자의 모든 액션도 전부 매개 행위가 됩니다. 이 사례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가 밀줄을 그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려고. 그런데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그 다음에는 이 밑줄들이 모여서 파퓰러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서 사지 않아도 안 봐도 파퓰러 하이라이트만 268명이 하이라이트 했어요 라는 것만 모아다가 쫙 보시면 책을 마치 읽은 것처럼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소비한 거죠. 밑줄을 쳤는데 그 밑줄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이 컨텐츠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과 그 책을 연결시켜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좀 한 번 더 나가볼게요. 제품의 매개. 제가 킨들 파이어라고 하는 책 그 상품을 본 다음에 보니까 이 상품을 본 사람이 본 다른 상품이라고 있네요. 가봅니다. 저는 이렇게 이 이티너리를 거치면서 지금 보이시는 두 번째 아마존 킨들의 케이스를 구매했는데요. 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제품을 봤죠. 그 제품을 봤기 때문에 이 제품을 보게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저보다 이 제품을 먼저 본 사람이 그 제품을 본 다음에 이 제품을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저도 이 제품을 보게 되죠. 누군가의 소비가 저를 연결을 시켰고요. 제품도 그 제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품이 이 제품까지 그 존재가 이 제품으로 연결시켜주는 매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존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아마존의 에셋이에요. 여기서 보이는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프로덕트가 있는데요. 사람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링크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제품을 통해서만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매개로 해서 서로 연결되고 사람을 매개로 해서 제품이 연결됩니다. 제품이 연결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MD가 이 제품을 사면 더 좋아요라고 추천을 보통 하죠.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액션을 통해서만 링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을 보면서 이거 MD가 이거 더 많이 팔려고 이거 올린 거 아닐까? 라는 의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일명 징검다리 네트워크. 사람은 제품을 통해서만, 제품은 사람을 통해서만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게 된다는 점 한 가지.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링크들의 종류가 리뷰하다, 구매하다, 구경하다, 추천하다 이 모든 행위들이 전부 매개 행위가 돼서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겁니다. 엄청난 미디어 비즈니스인 거죠. 이러한 미디어 비즈니스 과거에도 물론 있었다는 거죠. 좀 전에 보신 동일한 아날로지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일방향 네트워크를 만들게 됩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아마존의 네트워크는 제품을 판매하다가 아니라 뭔가요? 제품을 어떻게 잘 빠르게 연결시켜서 내 고객에게 소중한 시간을 줄여줄 것인가, 그거 하나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게다가 중개 수수료 모델, 좀 전에 보셨던 두 가지의 서비스 사례와 동일합니다. 원클릭이라거나 뭐 중개 결제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이런 최적의 사용자 경험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목이 비즈니스 미디어가 되다였죠. 그런데 사실은 비즈니스는 알고 보니까 원래 미디어였습니다. 동네 가게, 단골과 나의 관계를 형성을 하죠. 마치 교회 주보, 지역 신문, 작은 단위의 미디어가 그랬던 것처럼 단골하고 내 관계를 잘 형성해서 야채를 많이 팔면 되는 거죠. 동네 가게, 미디어. 은행? 그 범위가 좀 넓어졌을 뿐입니다. 동네가 아니라 전국 단위, 글로벌 단위로 고객과 나, 은행과의 관계, 이런 형식으로 이 관계에 기반해서 비즈니스를 했죠. 마치 공중파 TV가 오랫동안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좀 전에 만났던 전자신문 구사장님 말씀하셨죠. 매스미디어 시대는 갔다. 네, 동의합니다 하셨는데, 네, 과거에 이러한 관계가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는 이 관계가 비즈니스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밑에 보이는 것처럼 우버, 에어비앤비, 아마존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객과 나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고요. 고객과 고객 관계,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줄 건가. 페이스북, 구글의 비즈니스가 다르지 않고요. 여기서 그럼 나는 누군가요? 나는 이들의 관계를 매개해주는 매개자로 아이덴티티가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미디어, 비즈니스가 미디어가 된다면 어떤 미디어가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올바른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연결하고 매개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고객한테 주는 연결 가치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던져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심화학습까지 다 끝나셨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당신의 매개자는 누구입니까? 내 고객이 몇 명이고 그 고객에게 ARPU가 얼마인지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저 혼자서 매개자가 돼서 미디어가 못 된다는 것이 핵심인 거 보셨죠? 고객이 저의 매개자가 될 때, 고객이 내 비즈니스의 참여자가 될 때만이 이 비즈니스는 미디어로 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없으면 진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당신의 고객은 누굽니까가 아니라 당신의 매개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그들의 프로파일은 무엇이고 그들이 남기는 데이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하고도 같습니다. 이 프로파일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걸 떠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연결하고 어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러한 매개자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시작점이라는 거죠. 비즈니스마다 경우는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내 비즈니스가 진화하고 있는지 어떻게, 어떤 척도로 알 수 있을까요? 단 한 가지, 내 네트워크가, 여러분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나 혼자 만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마존의 에셋이 된 지금의 아까 그 매개 네트워크는 아마존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20년에 걸쳐서 고객이 만들어준 에셋이에요.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지금 누군지 혹시 알고 계세요? A은행의 경쟁자는 B은행인가요? 삼성의 경쟁자는 LG, 샤오미인가요? 그런 시대가 지났죠? 경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목표를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오로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어떻게 다른지
만이 내 진화의 정도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은, 그 척도는 내 네트워크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미디어는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는 다시 미디어를 진화시킨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미디어 안에는 많은 괄호가 있을 수 있어요. 비즈니스는 관계를 만들고 관계는 비즈니스를 진화시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최근에 오가닉 미디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 이미 소개를 한 내용들의 일부를 인트로덕션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린 저는 원래는 파리에 있는 그 소르본느라고 하죠. 중에 데카르트 대학에서 학위를 했고요. 거기서 미디어를 공부한 다음에 이제 IT 업계에서 10여 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이 흐르니까 미디어에서 시작해서 이 IT 업계에서 일을 했는데 이 두 개가 하나로 연결이 되면서 지금 비즈니스, 이 무질서한 비즈니스 속에 정말 다 혼란밖에 안 남았고요. 오직 연결만 남은 이 비즈니스 속에 진정으로 미디어가 진화하고 있구나. 이 전체가 어떻게 미디어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에 오가닉 미디어 랩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첫 번째 열매로서 오가닉 미디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와 연결되고 싶으신 분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전화,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오가닉 미디어랩 대표이신 윤지영 박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영 박사님의 최근 그 신간 오가닉 미디어 저도 읽어봤는데요. 그 진화하지 않으면은 죽는다 그렇게 아주 단언을 해주셨는데 아마 앱 시장도 마찬가지겠고요. 아마 진화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강연을 통해서도 아마 새로운 아이디어나 좋은 공감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기조 강연 1부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제 기조 강연을 함께 하실 텐데요. 기존에 소프트웨어 시장이 가지고 있던 기술의 한계라든가 또 개념의 장벽에 대해서 아마 돌파구를 뚫을 수 있는 새로운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드디어 이분이 나오십니다. 웹캡시 주식회사 대표이사이신 윤한수 사장님의 기조 강연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휴가들 다녀오시고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안 드릴 주제입니다. 발표할 주제가 아니라 제안 드릴 주제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스템과 플랫폼의 개념 정의부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모두 똑같은데요. 아침에 딱 출근을 하면은 시스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ERP 시스템, 그룹웨어 시스템, 회계 시스템, 자금 시스템, 온갖 시스템 세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딱 퇴근을 하면은 플랫폼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길을 찾고 싶으면 요즘 어떻게 하십니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같은 플랫폼에서 앱이나 콘텐츠를 다운받아서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기업 소프트웨어도 출근을 해도 시스템 세상이 아니라 플랫폼 세상으로 들어가게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근데 시스템은 그 원형이 70년도, 80년도 거치면서 독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기업들이, 잘 나가는 기업들이 그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출근을 해서도 플랫폼 세상으로 들어가 보자 하는 게 주제입니다.
그 개인 IT 시장, 서비스 시장에서는 아주 심플한 단위 서비스 하나로 혁신적인 기존 시장을 전체 뒤엎는 일들이 아주 흔하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개인 IT 시장에서는 아주 심플한 단위 혁신 서비스로 전체를 뒤엎는 일이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뭐 카카오톡은 물론이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구글까지 모두 다 그런 게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라이프스타일 쪽에서는 아주 혁신적인 일들이 항상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도 기존의 큰 대기업이나 어떤 기존 기업들이 아니라 막 시작하는 신생 벤처 기업들이 주로 그 혁신을 주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기업 소프트웨어 시장은 이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기업 소프트웨어 시장은 왜 영업이나 뭐 재고 이런 걸로 기존 시장 전체를 뒤엎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밴드도 게시판입니다. 근데 똑같은 게시판인데 3천만 밴드는 가능한데 100만 기업이 쓰는 게시판은 안 나타납니다. 그게 라이프스타일 쪽, 그러니까 플랫폼 베이스의 라이프스타일 쪽은 혁신적인 서비스가 아주 주기적으로 일어나는데 워크스타일 쪽, 시스템 쪽은 그런 혁신적인 서비스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업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시스템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시스템이 7, 80년 거치면서 독일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 원형이 지금 한 40년간 유지되고 있는데요. 시스템 프레임의 본질이 뭐냐면 시스템에는 항상 그 앞에 뭐 통합적, 전사적 뭐 이런 어떤 전체적인 사고에 기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능이 하나 필요하면은 기존 시스템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확장합니다. 회사에 돌아가셔서 왜 ERP 시스템 같은 거 뭐 전체 사고 전체 다 쓰는 회사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사서 일부를 씁니다. 이게 시스템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근데 플랫폼 프레임 쪽으로 가면은요, 단위적인 사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면은 기존 앱에 추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새로운 앱을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쪽으로 딱 돌아가면은 단위, 즉 앱을 사서 전체를 쓰거나 앱을 사지 않거나 이렇게 작동합니다. 근데 시스템 프레임, 그러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하는 착각이 한 가지 있는데요. 기능을 추가하면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시스템에 기능이 하나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이 시스템을 도입할 잠재 고객의 범위는 점점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하에서는 100만 기업이 쓰는 게시판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하여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기업 소프트 쪽에는 플랫폼이 없습니다. 플랫폼이 있었다면 100만 기업이 쓰는 게시판이 이미 나와 있겠죠. 밴더 3천만이 다 아시겠지만 왜 가능했겠습니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같은 플랫폼이 있었으니 3천만 밴더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기업 쪽은, 비즈니스 쪽은 이런 100만 기업이 쓰는 게시판을 탄생시킬 만한 비즈니스 플랫폼이 현재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플랫폼에 대한 시도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10여 년 전에 KT에서 이제 비즈메카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근데 비즈메카는 이번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비즈메카는 플랫폼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비즈메카가 좀 이렇게 플랫폼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비즈니스 앱스토어로 발전하기가 어려웠던 거는
10년 전에 했다는 게 불행한 것 같습니다. 이걸 추진한 분들은 굉장히 선구자적인 시도를 하신 건데 딱 한 가지 불행이 한 10년 전에 했다는 게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비즈 메카에 탑재되어 있는 콘텐츠들이 탑재되어 있는 것이 앱이나 콘텐츠가 아닙니다. 종전에 시스템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스템몰을 크게 극복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앱스나 네이버 웍스가 최근에 이제 좀 위협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건데요. 구글이나 네이버는 이제 개인 중심의 개인 DNA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여서 개인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워드 프로세스나 메일과 같은 이런 협업적인 도구들을 모아둔 일종의 포털 사이트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구글 앱스나 네이버 웍스가 비즈니스 오픈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데는 좀 근원적인 좀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오픈 플랫폼이 도대체 어떤 특성이 있길래 이렇게 만들어지기 어려운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일반 플랫폼은 개인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플랫폼은 집단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반 플랫폼에서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될 수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요, 앱을 구매한다 하면은 일반 플랫폼은 개인이 앱을 구매해서 그냥 이용하면 됩니다. 더 이상 고려할 요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쪽으로 딱 넘어가면은 앱을 구매하는 사람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첫째. 그리고 구매하는 사람도 자기가 혼자서 구매 못하지 않습니까? 상위 직책자의 승인을 받아서 구매합니다. 이런 조직 메커니즘을 반영하고 디자인돼야 돼서 비즈니스 플랫폼이 쉽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 구조도 일반 플랫폼은 굉장히 심플한 반면에 비즈니스 플랫폼은 보신 것처럼 연락처나 직원이나 거래처 등 고려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은행에서 오신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처음에 저희가 2000년도에 그 인터넷 뱅킹 만들었지 않습니까? 인터넷 뱅킹 만들면 이제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불과 한 1, 2년 지나서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이것이 수용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우리가 기업 인터넷 뱅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비즈니스 플랫폼 만들기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은 웹캐시가 기업 인터넷 뱅킹으로 성장한 회사인데 한 10년간 기업 인터넷 뱅킹을 하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이런 관계 구조를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그 후에 지금 비즈니스 플랫폼 만들겠다고 깃발 꽂고 4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플랫폼이 일반 플랫폼보다는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하여튼 알았습니다. 만일 그거 정확하게 알았다면 무모하게 이렇게 시작을 안 했을 텐데 어쨌든 대신에 비즈니스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은 저는 그 경제적인 가치가 저는 일본 플랫폼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한 1204조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 중에 91%인 1100조가 B2B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플랫폼, 그러니까 비즈니스 오픈 플랫폼이 제대로 만들어지면은 거기서 한 10만 기업이 이용하는 비즈니스 앱이 탄생하면은 저는 1000만 개인이 이용하는 일반 앱보다 더 가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만들어지고 나서 앱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목격했습니다. 비즈니스 앱스토어가 만들어지면은 똑같은 현상이 생길 겁니다. 업종이나 업무, 시장, 국가, 카테고리별로 비즈니스 앱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비즈니스 앱스토어가 오픈되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비즈니스 앱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하나 잘 오해하는 게 있는데 지금 왜
비즈니스 쪽은 ASP, SaaS, 클라우드 막 이런 용어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혁신됐다 이러는데 그건 시스템의 본질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PC에 다운받아서 쓰고 있던 비즈니스 시스템을 웹에서 서비스하면은 뭐 SaaS, ASP, 클라우드 하지 않습니까? 옷만 갈아입은 거지 시스템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그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게 지금 만일에 비즈니스 앱스토어가 만들어지고 지금 가지고 계신 시스템을 비즈니스 앱으로 전환하겠다고 마음먹으면은 바꿔야 될 게 딱 그겁니다. 웹캐시가 오픈 플랫폼을 만들면서 4년 이라는 기간이 걸린 중에 1년은 이것 때문에 허비했습니다. 그냥 기존 시스템의 기능들을 분리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분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앱 하나하나를 독립적인 단위의 어떤 이게 이제 비즈니스 앱을 원점에서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만일에 비즈니스 앱을 만드신다고 생각하실 때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 1년 또 허비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플랫폼, 우리가 이 시스템 시대를 플랫폼 시대로 딱 전환하면은 이용기업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환경 같습니다. 지금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잖아요. 통신비 제외하고 돈 내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게임 쓰시는 분 일본 빼고는 전혀 없습니다. 비즈니스 쪽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쪽 플랫폼 시대로 비즈니스가 변경되면은 기업의 대부분, 특히 소기업들, 저는 한 60, 70%의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60, 70% 기업은 IT 서비스 공짜로 씁니다. 공짜로 쓰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모든 앱들이 구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냥 그거 중에 하나 골라서 자기한테 맞는 거 쓰시는 시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정부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소기업의 IT 차별하는 차이는 저는 뭐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저절로. 근데 그 비즈니스 플랫폼 시대에는 저는 첫 번째 혜택보다 이게 더 다이나믹한 거라고 보는데요. 경영하는 방식이 바뀔 겁니다. 도시는 이게 인구가 늘면 생산성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기업은 직원이 늘면 생산성이 줄어듭니다. 통계한 조사에 의하면 직원이 3배가 늘면 인당 생산성은 3분의 2로 줄어든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기업하고 도시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까? 도시는 기업과 달리 중앙 통제자나 설계자가 없습니다. 도시도 물론 이제 시는 있습니다. 시는 있는데 시가 하는 일이라는 건 시민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닦는다든지 뭐 통신망을 갖춘다든지 하는 지원 인프라를 갖추는 일을 하지 시민들한테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통제나 지시는 절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천년을 가는데 기업은 100년을 못 간 겁니다. 기업은 안과 밖을 나눠서 안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외부와 상호작용하게 만듭니다. 근데 플랫폼 시대에 딱 접어들면 아까 윤지영 박사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플랫폼 시대에는 기업의 직원과 고객과 거래처와 협력업체가 한 플랫폼 안에서 도시의 시민들처럼 상호작용하기 시작할 겁니다. 말하자면 폐쇄와 통제의 시대에서 개방과 공유의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플랫폼이 도입되고 만일에 우리 기업들이 활용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기업들의 생존력은 저는 지금보다 훨씬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경영자들이 가지고 있던 통제 중심의 사고 패러다임, 피라미드 안에 가둬놓고 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경영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게 바뀔 겁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손에 넣는 순간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돌이킬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플랫폼을 손에 드는 순간 기업의 경영 방식은 기존의 통제와 폐쇄 중심의 경영 방식은 돌이킬 수 없게 바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기업 경쟁력이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비즈니스 앱스토어가 탄생하면은 뭐니 해도 하여튼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 참여 기업들한테는 하여튼 아주 혁신적인 기회가 도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시스템 방식에서 왜 기업 시스템 하나 만들어서 10만 기업에 판 사례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나요? 10만 기업한테 기업 소프트웨어 하나 만들어 파는 거는 꿈입니다.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는 단위 시스템으로 10만 기업 유치한 사례 없습니다. 뭐 10만 유치했다 하는 거 있는데 실제로 듣다 보면 10만 기업 유치한 사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꿈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시스템 만들어서 잘 나간다는 업체들, 뭐 잘 나가는 ERP 업체들 뭐 몇백 개, 뭐 많아봐야 2, 3천 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 글로벌 ERP 업체들도 국내에서는 2, 3천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 방식이 주는 비즈니스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플랫폼 시대로 바뀌면은 예컨대 100만 기업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괜찮은 아이디어 가지고 비즈니스 앱 올리면 10만 기업이 사용하는 비즈니스 앱 쉽게 탄생합니다. 여기 계신 이제 기업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뭐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국내 이제 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하는 업체들이 뭐 다들 영세한데 시스템 방식은 개발과 서비스와 마케팅을 규모 작은 소프트웨어 기업이 다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 로컬 비즈니스 하기도 사실 버겁죠. 로컬 비즈니스에서 성장하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서 설치해 줘야 되고 뭐 장애 생기면 쫓아가야 되고 이런 일 커버할 수 없습니다. 근데 플랫폼 시대로 바뀌면은 기존의 마케팅과 서비스 상당 부분이 플랫폼으로 넘어갑니다. 마케팅은 플랫폼에서 대부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뭐 카카오톡 한 4명으로 그런 앱 만들었다잖아요. 그래서 몇 명이 괜찮은 앱만 만들면은 로컬 비즈니스는 물론이고 글로벌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기업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이 금과업조처럼 따르고 있는 시스템 방식의 어떤 이게 소프트웨어가 독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모든 IT 플랫폼들이 왜 미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시스템만 이게 독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미국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업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대는 저는 한국이 주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뭐 CDMA를 국가 주도로 만들어서 지금 모바일 시장을 대한민국이 상당 부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창조경제의 어떤 키워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인데 적어도 기업 소프트웨어는 옛날 CDMA처럼 한다면은 대한민국이 플랫폼 시대 글로벌 기업 소프트웨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된다면은 그게 이루어지면은 대한민국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뭐 엄청난 기회를 아마 갖게 될 겁니다. 로컬로는 뭐 10만, 100만 규모 적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10만, 100만 사용자를 갖는 기업 소프트웨어를 갖게 될 거고요. 글로벌하게는 뭐 100만, 1000만 기업이 사용하는 비즈니스 앱들도 얼마든지 탄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웹캐시가 갖고 있는 이 비즈니스 플랫폼이 도대체 어떤 모형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한 4년 정도 R&D를 했습니다. 뭐 엄청난 시행착오를 사실 했는데 그리고 아마 투자도 130억 정도 투자됐고요. 현재 한 60명 정도가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플랫폼은 뭐 모델은 웹캐시가 제시하는 모델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그간 웹캐시가 R&D 해서 만들었던 비즈니스 플랫폼의 모델을 한번 실물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꼭 보시고
비즈니스 경영에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찾아보는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플랫폼의 행복한 진화가 시작됩니다. 자, 아까 카피에서 보셨듯이 하루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 20시간? 굉장히 많으시군요. 자, 오늘 함께 기조 강연, 특별 강연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갑니다. 하지만 함께 가면 행복하게 멀리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ICT의 발전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멀리 갈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이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